여러분은 혹시 다른 나라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명문대 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3주간의 실화입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지 위험한 분단 국가, 뒤처진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할 모델이라 말하고 나선 건데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자존심 강한 프랑스 명문대 학생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프랑스 엘리트 학생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3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거기서 뭘 배우라는 거야? 이게 제가 국제관계학 교실에서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마르탱입니다. 파리 정치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죠. 파리 정치대학교라고 하면 프랑스에서는 엘리트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해요.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 학교 출신이 많고 외교부 고위직들도 대부분 여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학교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글자를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도 아시아 교류 프로그램 대상국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쿄대학교, 재작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였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저는 당연히 일본이나 홍콩, 최소한 중국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국제대학교와 함께 진행됩니다. 3주간 머물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옆에 앉은 앙투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니 북한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K-팝이나 기생충 영화 정도. 하지만 그것도 일본 문화의 아류 정도로만 생각했죠.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한국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 거기 안전하니? 북한이랑 가까운 곳 아니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야, 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이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고 우리 문화와 예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 아닌가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라고 했고 줄리앙은 거기 인터넷이 제대로 될까? 라며 의문을 표했어요. 앙투아는 더 직설적이었죠. 솔직히 아시아에서 배울 건 중국이나 일본 정도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GDP 순위는 10위 정도. 프랑스는 7위니까 우리가 더 앞서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도 프랑스가 더 높았어요. 생각보다 높긴 하지만 역시 별로 배울 게 없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준비회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국 학생들에게 프랑스의 우수한 문화와 시스템을 알려주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씀 같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앙투안과 카페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소피, 우리가 가서 프랑스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자.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문화의 깊이를 알게 될 거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맞아.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수준을 보여주면 분명 감동받을 거야.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3주 후 파리로 돌아올 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이야.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도로와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파리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서울국제대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숙사 배정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기숙사 입구에서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열쇠가 없네. 앙투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분이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전자키 시스템입니다. 학생증을 문에 대면 열려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파리정치대학교 기숙사는 아직도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하거든요. 때로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밤늦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은 물론이고 온도 조절기가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더군요. 앙투안이 중얼거렸어요. 프랑스 기숙사는 아직도 다이얼 돌리는 거잖아.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함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더니 보관함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택배가 오면 자동으로 보관함에 들어가고 문자로 알림이 와요. 24시간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택배 분실이 너무 흔한 일인데, 특히 제가 사는 아파트는 택배기사가 와도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캠퍼스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뭔가 하고 있더군요. 저희도 해봐야겠네요. 앙투안이 QR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화면에 메뉴가 뜨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하더군요. 메뉴를 보니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불고기 덮밥이 4,500원, 김치찌개가 4,000원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대학 식당에서도 한 끼에 최소 8유로는 해야 하는데 말이죠. 환율을 계산해 보니 3유로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주문을 마치니 화면에 조리 시간 7분 예상이라고 뜨면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조리 시작, 조리 완료, 서빙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보였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파리 대학 식당은 줄 서서 기다리다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7분 후 정확히 저희 음식이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음식이 나와서 인스턴트 식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음식 맛이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불고기 덮밥을 먹어봤는데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김치는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더군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뭔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들이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편리함이 나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뒤처진 건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전자키, 스마트 온도 조절, 무인 택배함, QR 주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캠퍼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국제대학교의 규모를 직접 보게 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와, 이게 대학이야 아니면 도시야? 앙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캠퍼스가 파리정치대학교의 3배는 넘어 보였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24시간 개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안내하던 한국 학생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밤새도록 공부할 수 있어요. 새벽 3시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파리에서는 도서관이 오후 8시면 문을 닫아요. 주말에는 더 일찍 닫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24시간이라니. 1층부터 12층까지 모든 층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 VR 학습실이 있었어요. 가상현실로 공부를 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VR 헤드셋을 쓰고 3D로 인체 구조를 공부하고 있더군요. 의학과 학생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실제로 해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더니 그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실습비도 절약되고 반복 학습도 쉬워요. 8층에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연구실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는데 파리정치대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연구원이 설명해 줬어요. 이 장비 하나가 50억 원 정도 해요.
학부생들도 수업 시간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억 원이면 약 350만 유로예요. 파리에서는 대학원생도 이런 장비를 쓰기 어려운데 학부생이 쓴다니. 앙투안도 이때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입니다. 앞으로 3주간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여기서 독학했습니다. 정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어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랐거든요. 그것도 오기 전에 급하게 외운 거였어요. 앙투안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민이 설명해줬어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영어 외에 제2외 국어를 하나씩 배워요. 저는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때 정민이 덧붙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사실 프랑스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컸어요.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잖아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기 전에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정민은 진심으로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였는데 저는 그 반대였죠. 캠퍼스를 더 둘러보니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고 있었고 국제교류센터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기 500명 정도의 교환학생을 받아요. 정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도 와요. 파리 정치대학교는 한 학기에 100명 정도 받는데 여기는 그 5배였어요. 게다가 지원시설도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로 상담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더군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정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민이 답했어요. 외교부에 들어가서 한국과 프랑스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였어요. 저는 아직도 졸업 후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정민은 이미 외교관 준비를 위해 7개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앙투안이 조금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해? 정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경쟁이 치열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게 돼요. 하지만 그만큼 꿈도 크고 목표도 확실해요. 하루 종일 캠퍼스를 둘러본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앙투안에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 앙투안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특수한 학교일 뿐이야. 한국 전체가 다 이런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정민의 완벽한 프랑스어, 24시간 도서관, VR 학습실, 최첨단 연구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문화교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랑스 전통 공연을 선보일 차례였어요. 솔직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화만큼은 우리가 앞서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대강당에 들어서니 500석이 넘는 좌석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도 정말 멋있었어요. 최신 음향시설과 조명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군요. 첫 번째 순서는 저희 프랑스 학생들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샹송 라비앙 로즈를 불렀어요. 평소 자신만만한 앙투안답게 정말 멋있게 불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조용히 듣더니 공연이 끝나자 박수를 쳐줬어요. 두 번째는 제가 프랑스 전통시를 낭송했습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 중 한 편이었어요. 프랑스어의 아름다운 운율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비록 내용은 몰라도 언어의 멜로디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4명이 함께 프랑스 전통 연극 한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몰리에르의 수전노 중 일부였어요. 제법 재미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는 나왔지만 뭔가 예상했던 것만큼 열광적이지는 않았어요. 예의 바른 박수 정도였달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문화적 차이가 있나 보네. 그런데 다음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무대 위로 1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올라왔어요. 정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전통 민요인 오샹젤리제를 완벽한 프랑스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고 감정 표현도 훌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제가 앙투안에게 속삭였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오샹젤리제와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전통 선율에 K-팝 리듬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그러면서도 원곡의 아름다움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생동감 있고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공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에 프랑스 발레 동작을 접목시킨 창작 무용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가 발레의 우아함과 한국 무용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건 세 번째 공연이었어요. 무대 위에 정민이 홀로 서더니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꿈과 낭만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앙투안이 부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다니.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에 대해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프랑스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이 끝나자 대강당이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프랑스 학생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정민에게 제가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죠? 정민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프랑스 문화를 정말 사랑해요. 2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언젠가 프랑스 친구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뭘 준비했나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뿐이었잖아요. 반면 정민은 2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를 환영해 준 거예요. 공연이 모두 끝나고 뒤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시 정말 아름다웠어요. 샹송도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앙투안도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전히 말은 안 했지만 아까보다는 경직된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 하나가 앙투안에게 다가가서 샹송 정말 멋있었어요. 언젠가 파리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앙투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설렘도 느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문화공연 다음 날 저녁 정민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강남 거리를 구경해 볼래요? 서울의 진짜 밤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제 친구 마리는 작년에 밤에 지하철을 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자신만만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새벽 3시에도 안전해요. 강남역에 도착한 게 밤 9시쯤이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가 낮보다 더 활기찼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 여자분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정민에게 물어봤더니 정민이 웃었어요. 왜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CCTV도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몇 블록 걸으면서 CCTV를 세어봤는데 20개가 넘었어요. 파리 시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순찰을 돌고 있더군요. 첫 번째로 간 곳은 24시간 카페였어요. 밤 11시인데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11시면 거의 모든 카페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24시간이라고요? 네, 강남에는 24시간 카페가 정말 많아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거든요. 정민이 설명해줬어요. 앙투안이 의아해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해? 그럼 언제 쉬어? 정민이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놀 때는 확실히 놀지만요. 다음으로 간 곳은 PC방이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남자도 여자도 모두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게임 문화예요. 정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e스포츠 강국이거든요. 게임도 하나의 문화이고 직업이 될 수 있어요. PC방 시설도 놀라웠어요. 최신 컴퓨터에 고성능 게이밍 의자, 그리고 음료수와 간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시간당 요금도 1,200원밖에 안 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도 어렵고 있다 해도 훨씬 비싸거든요. 새벽 1시가 되자 정민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노래방 가요. 노래방도 처음이었어요. 프랑스에는 가라오케 바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개인 룸으로 된 건 없었거든요. 들어가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최신 음향시설에 화려한 조명, 그리고 수만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만 있나요? 앙투안이 물어봤는데 정민이 리모컨을 조작하더니 프랑스 샹송이 쫙 뜨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노래가 다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에디트 피아프부터 최신 프랑스 팝송까지 없는 게 없었거든요. 저희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즐겼어요. 정민도 프랑스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고 저희도 한국 노래를 배워서 따라 불렀습니다. 새벽 3시쯤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택시도 많이 다니고 편의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야식 시켜 먹어요. 정민이 제안했어요. 새벽 3시에 음식 배달이 된다고 하더군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기숙사 로비에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정민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배달 추적을 보여줬어요.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배달 출발했어요. 5분 후 도착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이 다 보이더군요. 정말 5분 후에 배달기사가 도착했어요.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맥주까지 완벽하게 포장되어서 왔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어요. 4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3만 원, 약 20유로 정도였거든요. 파리에서는 이 정도 양이면 60유로는 해야 해요. 새벽 4시에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구나. 파리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집에 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새벽까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앙투안도 인정하더군요. 확실히 파리보다 자유롭네. 그리고 안전해. 처음으로 앙투안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순간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24시간 카페, PC방, 노래방, 새벽 배달까지. 이 모든 게 파리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새벽까지 돌아다녔는데 한순간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시설도 깨끗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DP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파리의 밤거리와 서울의 밤거리. 둘 다 아름답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파리는 로맨틱하지만 위험하고 서울은 역동적이면서도 안전했거든요. 그날 밤 꿈속에서도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강남 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꿈에서 저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없이, 걱정 없이 말이에요. 다음날 정민이 오늘은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라며 홍대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건 정말 미래 같은 일상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메뉴판 대신 테이블에 QR코드만 붙어 있더군요. 주문은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니 정민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여줬어요. 메뉴가 휴대폰에 뜨면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했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나요? 앙투안이 물어봤는데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카드나 휴대폰 결제만 받아요. 파리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곳이 많은데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으로 간 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키 1m 정도의 귀여운 로봇이 12번 테이블 고객님, 음식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저희 테이블로 와서 음식을 내려놓았거든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감탄했더니 정민이 설명해줬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어요. 위생적이고 효율적이거든요. 사람 직원들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오후에는 무인마트를 가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집어서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도둑 맞지 않나요? 제가 걱정했는데 정민이 웃었어요. CCTV와 AI가 모든 걸 감시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가더군요. 지하철역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민이 휴대폰으로 지하철 앱을 보여줬는데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2분 후 도착, 1분 후 도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정확하네요. 제가 말했더니 정민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해요. 1분 오차도 거의 없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앱에서 1분 후 도착이라고 뜨면 정확히 1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이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주문하자마자 조리 중이라고 실시간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배달기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GPS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요. 30분이면 온다고 했는데 정말 30분에 올까? 앙투안이 의심했는데 정말 29분 만에 도착했어요. 게다가 음식도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현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했거든요. 정민이 말하길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됐어요.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라고 하더군요. 앙투안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너무 과잉 서비스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게 더 따뜻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편리함이 왜 나쁜 건가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든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파리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비효율적이에요. 은행 업무 보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관공서 일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로 간단하게 처리됐어요. 혁신을 말만 하는 우리와 달리 여긴 이미 일상에 스며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대에서 카페를 나오다가 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안 돼.
제가 소리쳤을 때 얼굴이 하얘졌어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프랑스 영사관에 신고하고 임시 여권 발급받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정민이 제 절망적인 표정을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CCTV가 곳곳에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훔쳐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제 친구 클레어는 작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30분 만에 신용카드가 도용당했어요. 먼저 마지막으로 갔던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니 지갑 찾으러 오신 분이세요?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00유로, 신용카드, 여권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파리였다면 이미 사라졌을 텐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바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직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정민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정직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CCTV가 워낙 많아서 나쁜 일 하면 금방 잡혀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카페 하나에도 CCTV가 4개나 있더군요. 그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한 할머니가 돈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주워서 할머니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달려가서 드리는 거예요. 앙투안이 속삭였어요. 정말 신기하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도 동감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오히려 지갑이 보이면 어디에선가 소매치기 나타나 여지없이 지갑을 훔쳐가기 바쁘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경험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정민과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직해요? 정민이 생각해보더니 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는 사회라니.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역사를 오래 공유해서 서로를 믿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시작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의심부터 해요.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더군요. 지갑을 되찾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0유로는 제게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 용돈의 절반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돌려받다니.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회. 그게 더 소중한 가치 아닐까요? 앙투안도 그날 밤에는 말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갑 사건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여전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발표 날이 왔습니다. 3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앙투안을 포함한 다른 프랑스 학생들은 대충 좋은 경험이었다 정도로 무난하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발표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학생들도 프랑스 학생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더 선진국이고 문화도 더 우수하다고 믿었거든요. 앙투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여기서 경험한 것들은 제 모든 편견을 깨뜨렸어요. 24시간 도서관, VR 학습실, 최첨단 연구시설들. 저희 학교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저런 솔직한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디지털 기술이었어요. QR코드 주문, 로봇 서빙,
실시간 배달 추적, 무인마트까지. 파리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감동받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카페 알바생이 그대로 보관해 주셨어요. 200유로와 여권이 들어있었는데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돌려주셨거든요. 이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파리였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선진국은 GDP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직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구나.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은 감동받은 표정이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앙투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정민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소피, 정말 고마워요. 그런 진심 어린 말을 해주시다니.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선물 교환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정민이 상자를 열어 보이는데 부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채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소피에게 당신의 솔직함과 열린 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다른 부채에도 각각 다른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로 메시지를 써놨어요. 모두 완벽한 프랑스어였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정민이 웃었어요. 첫날부터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첫날부터 저희를 믿고 준비해준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정민과 한국 학생들이 배웅을 나와줬는데 모두 섭섭해하더군요. 꼭 다시 와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정민이 말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올게요. 그리고 정민 씨도 파리에 오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3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오만했던 제가 겸손해졌고 편견이 가득했던 제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국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가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는 놀라더군요. 정말 저런 기술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아버지가 신기해하셨어요. 어머니도 지갑을 그대로 돌려줬다니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며 감탄하셨죠. 대학에서도 제 발표는 화제가 됐어요.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이시고 다른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내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자가 3배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소피, 교환학생으로 파리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정민이 파리에 오면 제가 한국에서 받은 환대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정민을 만났을 때 저는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파리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거든요. 정민이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저는 정민을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파리의 카페에서 진짜 프랑스 문화를 경험하게 해줬죠. 정민도 정말 기뻐했어요. 소피 덕분에 파리가 더욱 특별해졌어요. 친구가 있어서 여행이 아니라 진짜 생활 같아요. 정민이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제 교류는 이런 거구나.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편견 없이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진실한 우정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정민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서로의 나라 소식을 나누고 언어도 가르쳐 주고받고 있죠.
언젠가는 한 프랑스 문화 교류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3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제가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